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원해도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쯤에나 협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어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선박이 뒤집혀 2명이 실종됐고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을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도 주미대사관 실사에 나섰습니다. 네, 같이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하고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일 정상 아주 돈독한 우위를 과시하는 듯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어떻게든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아베 총리.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바로 옆에 이 아베를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내내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상태. 두 정상의 이견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5月9日の北朝鮮による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ですね、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が、AP, AFP 등 외신들은 대북 문제를 놓고 양측이 보인 엇박자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아베 총리까지 반박하며 김 위원장을 감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문제에 같은 입장이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0분 회견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A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골프 회동과 스모 관람, 여기에 부부 동반 만찬까지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아베 총리 환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 7월 유예, 납북자 가족 만남 등 아베 총리가 원하는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에 매우 큰 불균형이 있다며 오는 8월 무역 협상을 타결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의 선거에 도움을 주면서도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는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을 중국이 원한다 해도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합의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결국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일부 언론은 양쪽 다 아직은 절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말쯤 돼야 합의가 나올 거라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무역 협상을 원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ready to make a deal, and we're taking in tens of billions of dollars of tariffs, and that number could go up very, very substantially, very easily. 그러면서도 미국은 향후에 중국과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I think sometime in the futur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ll absolutely have a great trade deal.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지난 주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논평을 주목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경제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는 것은 베이징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중국이 영유권 문제 등에 사용되는 핵심 이익이란 용어를 구사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국가경제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받아들여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이처럼 미중 양국이 협상 재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양국이 현재 무역 전쟁에 따른 충분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가 탄탄하고 중국은 최소한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어 두 나라가 당장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관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경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 싶어하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 때문에 올 연말쯤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태풍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비바람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적잖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가로등과 나무가 꺾이고 흡사 한여름 태풍과 같은 피해가 속출했고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높은 파도 사이로 배가 뒤집혀 있습니다. 부산 두도 북동쪽 2.2km 인근 해상에서 22톤급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이 실종됐고 폐유 7톤이 실려 있어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전복 선박 수중 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장 구조물들도 곳곳에서 떨어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10대가 부서졌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20m 높이 안전가림막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손님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쳐다보니까 이게 다 넘어가 있어. 가로수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원의 아파트 2곳에서 베란다 창문이 깨져 소방당국이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거제에선 한 전자제품 판매장 건물에서 2m 크기의 외벽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좀 유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서 안전상에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빗길에 트레일러 화물차가 미끄러져 4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비를 동반한 강풍에 제주를 비롯해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젯밤까지 12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시킨 외교관은 귀국해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외교부는 진작부터 이 일을 범법 행위로 규정했고 강경화 장관은 온정주의로 흐르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해임이나 파면 수위가 유력한데 그 결정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밀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귀국하자 외교부는 신속히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곧바로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합동감찰반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도 출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징계위원장이기도 한 조세영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강해이이자 범법 행위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가능성도 사전에 가급적 최소화하고 차단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강경화 장관 역시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기밀 유출과 관련한 상부의 책임 소재 범위도 함께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어제부터 2주 동안 주미 대사관의 복무 기강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검찰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 어제 칸 영화제에서 받은 황금 종려상을 안고 주연 배우 송강호 씨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봉 감독은 입국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칸 영화제의 주인공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황금 종려상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겹경사이지 않을까 되게 기쁜 일입니다. 봉 감독이 시상식 무대에서 위대한 배우이자 동반자로 소개한 송강호 씨도 감격을 다시 나눴습니다. 봉준호 감독께서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결과물이 드디어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이 크고. 봉 감독은 수상 직후 나온 봉준호가 곧 장르가 됐다는 평에 대해 특별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거장으로 인정받았지만 개봉을 앞둔 심정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개봉하기 직전이 가장 떨리고 부담도 스럽고 걱정도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주 심정이 복잡하죠. 영화 기생충은 192개국에 판매되며 한국 영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는 30일 한국 관객들을 만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고 최종근 하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복귀한 날, 그것도 전역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목숨을 잃게 돼서 안타까움이 더욱 컸는데요. 박민철 기자가 고 최종근 하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담았습니다. 든든한 아들이자 모범적인 군인이었던 고 최종근 하사. 전역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2살 꿈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4일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복귀한 날,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가판에서 정방용 밧줄인 홑줄이 끊어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 군인들은 고인을 언제나 솔선수범했던 참 군인으로 기억했습니다. 훈련이나 교육에 힘들어하던 동기들에게 형과 같이 조언을 해주고 너는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는 존재였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시간. 아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은 꼭 참아왔던 울음을 끝내 터뜨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손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오열하자 연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고 최종근 하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해군은 최 하사의 목숨을 앗아간 홑줄은 규격을 통과한 나일론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최영암 홑줄의 강도가 약해진 원인은 무엇인지 또 다른 함정의 홑줄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은 청해부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고인을 비하하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작성자는 사고 난 장면이 웃기다면서 고인을 조롱했고 댓글에도 인신공격성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해군은 이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글이 게시돼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주택가 창고에서 불이 났고 인천에선 전박 중이던 여객선에서 불이 나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가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북 부안군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내부와 세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을 지폈다는 창고 주인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 주변 전력계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한전에서 점검한 결과 내부 전력선에는 문제가 없어 정전 등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국제 2터미널에서 정박 중이던 한 여객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알려진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여러 시간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양 원장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이끄는 싱크탱크의 수장이고 또 서 원장은 정치와는 무관해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이라서 두 사람의 만남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모의를 한 것 아니냐 야당이 이런 의심을 던지고 있는데 당사자는 여러 사람 같이 만난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앞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식당에서 나온 사람,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양 원장 취임 일주일 되던 날 회동은 4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총선 승리를 밝혔던 양 원장.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과 정보기관 수장의 이날 만남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두 사람이 만나 무슨 밀담을 오랫동안 주고받았냐며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란 자리는 국정원도 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총선 모드에 양 원장은 비밀 회동을 식당에서 했겠냐, 밥 먹는 걸 미행에 촬영하는 건 파파라치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민주당은 국정원장이 야당 의원도 만나 식사도 하는데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밥을 먹은 게 무슨 문제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민감한 시기에 서 원장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민생 대장정을 돌아봤더니 경제 폭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돌아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민생 투어로 맞불을 놓으면서도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논의하자, 한국당 빨리 복귀해라 이렇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개원 71주년 행사.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한국당 지도부만 불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황교안 대표는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18일간 전국을 돌며 경제 폭정을 체감했다면서 이젠 정책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 복귀 조건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사실상 국회 정상화 거부와 대여 공세 강화에 맞춰졌습니다. 한국당의 민생 투쟁에 맞서 민생 투어에 나선 민주당. 황 대표의 민생 대장정이 담긴 건 막말과 국민 분열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산불 대책과 민생 경제를 말하면서 추경에는 반대한다며 대안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그렇게 민생을 생각한다면 빨리 돌아오라고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1야당의 태업으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자청한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했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국민적인 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선 아예 한국당 없이 6월 국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노무임을 하든지 매달 1일 국회를 열든지 결정해야 하고 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아도 국회는 당연히 의사 일정을 밟아야 합니다. 모두 민생을 외치는데 정작 민생 정치는 실종된 5월 국회.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질병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우리 정부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예 우리는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데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냈습니다. 당장 정부 부처 간에도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홍진아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과학적 검증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기준은 권고에 불과하다며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내 도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복지부가 다음 달 구성하기로 한 민간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등이 중재하는 더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복지부는 난감해졌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반대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문체부도 참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서 찬반 입장에 따라서 과도한 우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오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권고는 2022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에 발효됩니다. 회원국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게임 산업 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에 따라 이를 위한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알려줬던 이른바 숙명여고 사건과 똑같이 닮은 사건이 한 국립대학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과거 기출문제와 답안을 받아서 아들에게 건네줬는데 동료 교수를 사실상 속이고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 교수. 이 교수의 아들은 지난 2014년 이 학교에 편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이 교수가 동료 교수 A씨에게서 예전에 낸 시험 문제와 답안들을 받아 아들에게 3차례에 걸쳐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아들은 A 교수로부터 2개 과목을 수강 중이었고 2과목 모두 A+라는 최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아들에게 단지 학습에 참고하라며 자료를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서 시험 문제가 50에서 70%가량 실제로 출제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교수는 아들이 편입학했다는 사실조차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죠. 달라 그러니까 그냥 드린 거죠. 뭐 강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갖게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거든요.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이 교수의 아들은 편입학 과정에서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학교 직원의 부탁을 받고 면접과 필기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같은 학교 교수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9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서울은 3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엔 기온이 점차 올라서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는데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해안과 내륙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원주 12.8도, 전주 13.5도 등으로 어제 시각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반면에 2도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강릉 27도, 대구와 대전 25도, 원주와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지금 특별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업체 측이 그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서 특조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을 밝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사망 원인 규명과 화력발전소 안전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특조위 방문 직전 발전소 내부 모습입니다. 물을 뿌려 석탄가루를 씻어냅니다. 때문에 특조위가 왔을 때는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불시에 방문한 작업장에는 석탄가루가 시커멓게 쌓여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소방 호스를 가지고 정말 말끔하게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 조치였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밀봉된 현장 직원 설문지는 봉투가 찢긴 채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뜯어본 겁니다. 조사단의 질문을 녹음해 발전소끼리 돌려보고 특조위 면담에 들어가는 직원들에게는 모범 답안을 강요하고 사후 확인까지 했습니다.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인터뷰한 내용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측에서요? 예. 특조위는 조직적 방해에 항의해 현장 조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늦어지는 진상조사에 유가족은 애만탑니다. 물 청소하고 가려지고 이렇게 해서 사고 조사가 절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사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사를 방해한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신속 처리 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 물리적 충돌 등과 관련해 검경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 고발 등으로 연루된 현직 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현직 의원만 108명이 연루됐습니다. 한 달 만에 경찰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6건, 모두 118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제출받은 CCTV 자료를 분석해 폭행 당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CCTV 분량만 210GB 분량으로 영화 100편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 사무처 직원과 시민단체 관련자 4명을 부르는 등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직 의원 등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의 사보임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고발된 2건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 절차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법에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들이 해당 법을 어겼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사보임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는지를 따져 직권 남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열 하루 동안 260여 개, 미국 중남부 내륙 지역을 덮친 강력한 토네이도의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2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강타한 이 지역은 날이 갈수록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서서히 북동진하면서 이젠 대도시 시카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마을은 초토화했습니다. 마치 융단 폭격을 맞은 듯 지붕과 벽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자동차는 건물 잔해와 뒤엉켜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보에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모습에서 토네이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I opened the front door and we heard sirens. At that point in time, we just, jerked the kids up out of bed and threw them in the closet and put pillows over them. We didn't know where it was.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주 엘리노시에 다시 강력한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이곳에서만 2명이 숨졌고 29명이 다쳤는데 상태가 심각한 부상자도 많습니다. It's just horrific when you go there and you see all these walls laying down. It was absolutely decimated. Those trailers were absolutely just taken apart. 열 하루째 무려 26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캔자스, 미주리, 아이오와주를 휩쓸고 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집중호우까지 동반해 곳곳에선 홍수 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부 내륙 지역을 덮친 토네이도는 서서히 북동진하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시카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저녁 도쿄 도심의 왕궁에서 열린 궁중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궁중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의 의미가 아름다운 조화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궁중 만찬은 나루히토 일왕이 지난 1일 즉위한 뒤 처음으로 연 만찬 행사인데요. 나루히토 일왕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국민이 흔들림 없는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에는 마사코 왕비와 왕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죄수들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이번 교도소 폭동에는 열악한 수감 환경과 개인 수색 등의 불만을 품은 죄수 100여 명이 가담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죄수들은 교도관 1명을 흉기로 찌르고 다른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모두 4명의 교도관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도소 측이 외부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과 군 병력이 추가로 투입돼 진압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화웨이 창업자와 인터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화웨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는 특히 1952년 6.25 전쟁 당시에 강원도 상감령 정투를 이례적으로 거론하면서 화웨이는 미국과 장기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의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결론이지만 추가적인 수사 권고는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 과거사 조사단 김학의 사건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의 통신 내역이나 계좌 조회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초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단에 출석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윗선의 수사 무마 압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의 고의성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 권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 참사 사건은 아무런 수사 권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압을 담당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이 드러났지만 수사 권고를 해야 할 만큼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단 조사에도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한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9일, 용산 참사 사건은 30일 결과를 발표하고 1년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남미 브라질에서 이틀간 공연을 펼쳤고 거기 10만 관객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혼란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것을 놓고 현지 언론과 시민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서는 한인타운이 붐볐다는데 BTS 팬들이 한국 식당, 한국 가게로 몰려간 겁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상파울루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BTS 공연이 열린 프로축구팀 경기장 앞에는 3km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혼란은 없었습니다. 삼바 축구의 자존심이 강한 브라질에서 언론과 시민들은 놀라워합니다. O público que a gente está vendo, futebol aqui, os meninos estão aqui, cara, incrível, incrível, sem problemas. 남미 전역에서 몰려든 팬들은 도심 한인 지역을 찾았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에 모여 앉은 팬들은 BTS의 캐릭터가 그려진 커피와 빵을 즐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프린트를 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게 계기가 됐고요. 그게 이제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한인 슈퍼마켓도 반색했습니다. 라면과 과자 등 한국 식료품 구입도 팬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식당에도 한식을 맛보려는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Porque eu comecei a gostar do BTS, mas como eu vim para cá para o show, eu queria ter experiência total, né? Então comida, pouquinho do bairro coreano. 이번 BTS 브라질 공연을 계기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BTS 열풍은 한류 팬들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소비 욕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껑충 뛸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온 데 대해서 양돈 농가들은 오해라며 울상을 지고 있습니다. 실제 돼지고기 가격을 파악을 해보니 평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 중국까지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값도 타격을 입을까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싼 값으로 우리가 맛있게 영양학적 면에서도 이렇게 식탁에 잘 오를 수가 있는데 좀 불안하죠. 오를까 싶어서. 하지만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입니다. 국산 냉장 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올랐지만 최근 5년간 평균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 역시 냉동 삼겹살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0여 원, 평년보다 60여 원 낮습니다. 2월과 3월에 수입 물량이 줄었지만 큰 타격은 없습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돼지 열병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넘쳐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돈 생산 재고뿐만 아니고 수입 재고도 많고요. 돼지 열병이 생길까 가뜩이나 마음을 졸이는 양돈 농가들은 일부 언론이 가격 폭등 보도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바쁜 농가. 이런 부분이 육가공업체 사람들이 배불리는 거죠. 절대 애곡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하순 전망에서 도매가 기준 킬로그램당 4,300원 안팎으로 평년보다 500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곤 했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봐도 될까요?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건립을 검토 중인 서울 중랑구의 농지입니다. 이달 초 이곳에 특수학교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저희 토지주들의 안전 만장일치로다 해서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응원하는 겸해서 걸은 거고. 주민 대부분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소한 장애가 없는 가정은 요즘엔 없어요. 주민 여러도 다 동감하죠. 장애인들은 같이 우리가 비장애인과 같이 지내할 터전이 있어야 되니까 다 동감하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특수학교가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몇 년 전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반대 주민들에게 읍수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대잖아요. 몰랐었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학교가 부족한지도 몰랐고 그러는데 그 계기로다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엄마들이 무슨 죄예요?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러면서. 전남 광양의 한 폐교 주변 주민들도 예정된 특수학교 건립을 반깁니다.
편견은커녕 폐교를 활용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아지는 게 너무 반가웠고 주민이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니까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명 공존과 상생을 향한 변화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친한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문화상품권을 샀으니 돈을 보내달라며 오는 카카오톡 등 이 온라인 메신저 문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금융사기를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데 최근 이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제기동에 사는 66살 이모 씨는 지난 14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들 대신 문화상품권 구매를 결제했는데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실제 이 씨의 카카오톡엔 30대 아들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주문했으니 보내준 가상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 유명 쇼핑몰 이름의 계좌여서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자기네가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가상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를 누르면 가상 계좌가 뜨죠. 그 계좌가 뜨잖아요. 입금하라고. 그 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처럼 문화상품권이 사기 수단에 이용된 것은 결제 즉시 상품권 대신 핀 번호를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빼낸 핀 번호를 범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게임 머니 등으로 즉시 현금화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에도 올 들어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사실상 핀 번호가 한번 거래되면 환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나 해킹 등을 통해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액만 216억 원. 카카오톡 등 메신저 회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국내 대포폰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물길을 트고 해양 스포츠 단지와 수변 공원을 만드는 워터프론트 사업이 6년 만에 마침내 착공했습니다. 이 동양의 베네치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해양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드는 워터프론트 사업. 올해부터 6,200억 원의 예산으로 16km의 수로를 만들어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베네치아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국제적인 수변 도시를 만드는 이 사업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실시 설계를 한 지 6년 만입니다. 송도가 명실상 부한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수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1-1단계 사업은 650억 원을 들여 인공호수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수문, 친수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워터프론트 1-2단계 공사는 오는 9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2단계 사업 용역도 다음 달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공사의 인천업체 하도급 비율을 43%까지 높여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송도 전체뿐 아니라 인천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최종안은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도 워터프론트가 국내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에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오늘도 준법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면 오목교 부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목동교 이전부터 평소보다 밀리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면 묵동IC부터 원룸구까지 지체와 정체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홍은램프 부근 정체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남부순환로 양재 방향 신림사거리 부근 출근 차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통일로 홍은동 사거리에서 무학제역까지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모습이며 강남대로 도심 방면 차량 모이면서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광진구 광장사거리에서 강변북로 진입램프 부근의 시설물 교체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올림픽대로 강일 방면 암사지하도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 정비 공사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와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환호와 박수,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스타들입니다. 스포츠와 BTS,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로 우뚝 섰습니다. 스포츠와 대중음악, 그리고 영화까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 문화 강국의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의 신기원을 열고 금이 환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양극화와 빈부격차라는 전 세계 보편적 현상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담아 범지구적 공감과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감독과 배우,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 등이 각자의 영역을 지켜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이런 시스템으로 제작 전 125억 원의 선투자와 192개국 선판매를 이루었습니다. 공연마다 수만 석의 좌석이 불과 몇십 분 만에 매진되는 최고의 인기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도 비슷합니다. SNS를 통해 지구촌의 응원단 아미를 만든 BTS는 노래에 세계 젊은이들의 고뇌와 낭만을 녹였고 다양한 장르에 BTS만의 색깔을 만들어 공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를 누비는 스타 손흥민, 메이저리그 최고의 싸이 영상에 도전할 만큼 성장한 유현진,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를 휩쓰는 코리아 군단, 이들 모두 오직 실력으로 편견과 역경을 딛고 세계 주류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입니다. 한류가 계속 세계가 공감하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경과 인종, 언어의 장벽을 넘는 실력과 공감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창의와 열정이 탄탄한 시스템과 맞물릴 때 한류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문화 강국은 자율과 창의를 존중할 때 꼽힙니다. 스타들의 고군분투에만 기대지 않도록 정부도 문화 강국의 토양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원해도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쯤에나 협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어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선박이 뒤집혀 2명이 실종됐고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도 주미대사관 실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1.9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5도, 전주 24도 등으로 대부분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로 예상되는 반면에 한낮 기온 같은 경우에는 주말 들어서 30도에 가까운 약간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하지만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는 아주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한낮을 쾌청한 날씨가 드러나겠고요. 해안가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산간 지역은 거센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